손실과 효율, 그 다음 정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의 손실로 나타납니다. 그 하나가 부하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손실과 또 부하에 따라서 부하가 많으면 손실이 많아지고 부하가 적으면 손실이 적어지는 부하에 따라서 변하는 손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죠. 하나는 무부하손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부하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부하손은 크게 나누어서 철에서 발생하는 손실, 얘가 대부분 다 무부하손이 되죠. 그리고 기계적으로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손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계적인 손실은 베어링에서, 브러시에서, 바람에 의해서 손실이 발생하겠고요. 대부분 마찰에 의해서 생기는 손실이죠. 전기적으로 나타나는 손실은 히스테리시스 손과 와류손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전기적인 무부하손입니다. 히스테리시스 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해야 한다? 기억납니까? 기억하셔야 되죠. 얘를 감소시키는 방법,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뭐죠? 기억 한번 해보세요. 히스테리시스 손 감소 규소 강판. 규소 강판을 쓴다라고 하는 거죠. 히스테리시스 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규소 강판을 사용한다. 그러면 와류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써야 되죠? 와류손. 얘는 성층이라고 하는 걸 해줘야 되죠. 성층. 즉 전기 강판을 성층 철심해 주는 거야. 전기 강판, 우리 규소 강판이라고 하죠. 얘를 성층 철심해 주는 거야. 그러면 와류손이라고 하는 것은 억제가 된다. 대부분 억제가 되는 것이지 100% 억제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손실이 존재하는 겁니다. 히스테리시스 손실도 감소시키는 거지 제거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부하에 따라서 변하는 손실은 부하 전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실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겠어요? 전기자 저항선. 대표적인 게 저항선이죠. 왜? I 자승에 RA가 되죠. 물론 이제 전류는 전기자 전류가 되겠죠. 이러한 손실이죠. 부하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는 손실. 그리고 표류부하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부하와 관계되어서 나타나긴 나타나고요. 부하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기도 하는데 실제 측정이 안 되는 부하 손실이 있어요. 이러한 손실, 이런 것들이 부하손이다. 즉 부하 전류에 급격히 변한다는 얘기예요. 부하 전류에 따라서 급격히 변하는 손실, 이러한 손실을 부하손이라고 한다. I 제곱에 비례하는 손실이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예제를 볼 수가 있는데요. 기계손에 속하는 것은 무엇인가 묻죠. 바람에 의한 손실, 기계손이죠. 바로 보여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직류기의 손실 중에 부하의 변화에 따라서 급격하게 변한다는 얘기예요. 부하의 변화에 따라서 급격하게 변하는, 이게 이제 부하손이라는 거죠. I 제곱에 비례하는 손실, 이걸 묻는 거예요. 어떤 거죠? 부하손이죠. 부하손. 전기자 저항손 또는 뭐 계자 저항이라면 저항손. 저항손이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I 자승 R, 거기에 해당되는 손실인데 표류부하손은 측정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있습니다. 한번 더 볼까요? 직류기의 철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래요. 철손은 풍손과 와전류손, 저항손이 있다. 이건 아니죠. 두 번째는 전기자 철심의 철손은 작게 하기 위해서는 규소 강판을 쓴다. 맞는 이야기죠? 철에 규소를 넣게 되면 히스테리시스 손이 감소한다. 철에 규소를 넣게 되면 전기 저항이 증가하고 와전류가 감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요거는 효과 정도가 될 거고요. 주 목적은 이러한 부분이 되어진다. 그래서 규소를 넣게 되는 이유는
요런 것을 이용하는 거죠. 밑에 있는 효과를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잘 기억하시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예제는 이와 같은 예제가 있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온 이야기들이죠. 직류 전동기의 규약 효율은 어떤 식으로 표시되는가? 찾는 거죠. 보여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실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값들이 주어졌는데요. 요렇게 주어졌네요. 요렇게 주어졌네요. 발전기라고 하고 있죠. 자, 발전기는 출력하는 거라고 그랬죠. 입력받아서 운전하는 게 아니죠. 출력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렇게 적혀져 있는 요것은 발전기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출력을 의미하죠. 지금 출력이 10입니다. 그리고 발전기가 운전하고 있는데 손실이 주어졌어요. 얘는 킬로와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는 와트입니다. 이때에 발전기의 규약 효율을 계산하라. 그럼 발전기 규약 효율은 이러한 식이잖아요. 그래서 이타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발전기는 출력으로 표시해야 되니까 입력이라고 하는 것은 출력에다가 손실을 더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출력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원하는 답이 나오죠. 자, 얼마 나올까요? 자, 95.23% 나오네요. 이렇게 계산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예제가 나오는 거죠. 직류기에서 효율이 최대가 되는 경우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라고 찾아보라는 얘기죠. 즉, 무부하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고정손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부하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가변손이 되는 거죠. 즉, 고정손과 가변손이 같아질 때가 효율이 최대가 되는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죠. 다음 예제도 한번 보면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직류발전기의 손실이 이렇대요. 그럼 여기서 잠깐 살펴보면 I 제곱에 비례하는 손실, 이걸 뭐라고 하죠? 가변손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알파라고 하는 것은 부하전류하고 관계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고정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즉 고정손과 가변손이 돼 있다면 어떤 때 효율이 최대가 될까요? 어느 때 효율이 최대가 돼요? 효율이 최대가 되는 전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효율이 최대가 되려면 알파하고 베타 I 제곱하고 같아지겠죠. 따라서 I 제곱을 구하니까 어떻게 되죠? 베타분의 알파가 되죠. 따라서 I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3번과 같은 이러한 식을 찾아낼 수가 있죠. 정리가 되나요? 고정손이 뭔지, 가변손이 뭔지 이것만 알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겠죠. 이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효율이 주어지고요. 출력이 주어졌네요. 전체적인 손실을 구해보라고 하죠. 간단하죠. 효율의 식. 발전기니까 발전기 규약 효율을 이용해야겠죠. 발전기 규약 효율 2타는 0.8이죠. 출력이 얼마입니까? 플러스 손실을 PL이라고 할까요? 그럼 얘가 입력이 되죠. 출력. 이렇게 돼서 PL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이항해주면 10 플러스 PL이라고 하는 것은 0.8분의 10이 되죠. 그러므로 PL이라고 하는 것은 0.8분의 10의 마이너스 10이 되죠. 계산해보니 얼마예요? 2.5가 되겠죠. 이와 같이 손실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세요. 회전기의 전격 중에서 전기 철도용 전원기기에 적용되는 전격은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전격일까요? 어떤 전격이요? 그렇죠. 공칭 전격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직류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인 직류기가 아니고요. 특수직류기입니다. 특수직류기 중에 다이나모메터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전기 동력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다이나모메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얘가 토크를 측정하는 기기입니다. 토크를 측정하는 기기예요. 그래서 토크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확인하는데요. 요거는 예제를 가지고 좀 보면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예제를 보면 정적 출력이 주어지고요. 전압이 주어졌습니다. 직류 분권 전동기의 토크를 측정하는 거예요. 직류 분권 전동기의 토크를 측정하는데 무엇으로 측정했느냐? 전기 동력계로 측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기 동력계로 측정했더니 이 동력계의 저울의 눈금이 그리고 이 동력계의 암의 길이가 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요 값과 요 값을 가지고 우리는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전기 동력계의 토크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토크는 요거는 눈금 그 다음에 암의 길이 이렇게 곱을 해서 토크를 계산해요. 저울의 눈금이 10이고 다음에 마찰에 의해서 늘어난 암의 길이가 0.4m다라고 하면 눈금이 얼마예요? 10kg이죠. 암의 길이가 얼마예요? 0.4m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입니까? 4kg 메타의 토크가 나온다. 요걸 이해하시면 돼요. 요렇게 전기 동력계로 마찰에 의해서 눈금이 얼마가 나오는지 암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지를 측정을 해서 토크를 측정하는 것을 우리는 다이나모메타 전기 동력계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요거를 토크를 구하라 요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출력이 얼마냐 묻고 있죠. 출력과 토크는 얼마인가? 우리는 토크는 계산했어요. 그럼 요거 가지고 출력을 계산할 수 있어요. 토크는 어떻게 계산이 되죠? 0.975 회전수가 있고 출력이 있죠. 요렇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자, 대입을 해볼까요? 얘는 4가 되죠. 계산했으니까 0.975 회전수는 얼마예요? 1600이죠. P죠. 이렇게 되어져요. 따라서 여기서 P값 구할 수 있나요? 못 구하면 안 되죠. P는 넘어가면 4를 1600에 그 값을 곱해주고 다음 0.975로 나눠주게 되겠죠. 이것을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6560 정도 나와요. 키로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겠죠. 정리가 되나요? 와트를 키로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0으로 나눠주면 돼요. 전기동력계가 뭐 하는 거다? 전기동력계는 그렇죠. 토크를 측정하는 기기다. 전기동력계는 토크를 측정하는 기기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보면 이런 예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대표적인 예제가 작은 전력의 변화를 큰 전력의 변화로 증폭하는 발전기는 앰플라다인, 로토트롤, HT 다이나모, 히타치 터닝 다이나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젠베르그는 뭐라고요? 정전압. 얘는 정전압. 정전압 발전기는 로젠베르그, 베르그만, 제3브러시 이렇게 종류가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앰플라다인에 대한 이야기가 이런 문제가 한 문제 있었어요. 앰플라다인에 대해서 틀린 것은 그럼 이렇게 보면 틀린 게 없는데 뭐가 틀렸냐면 증폭도. 증폭도가 수천 배에 달한다가 아니라 5,000에서 15,000배 정도로 이 증폭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요 놈이다. 그런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직류기에 대한 전체적인 이론입니다. 핵심 관련도 문제 풀이입니다. 첫 번째, 브러쉬가 있고 정류자가 있죠. 그리고 정류자하고 브러쉬는 마찰을 합니다. 그러면 마찰을 하려면 브러쉬를 적당한 압력으로 정류자에다 밀어줘야 되는데요. 그때 압력이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라고 묻는 문제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나오는 수치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압력입니다. 가장 적당한 압력. 센티미터 제곱당 킬로그램이죠. 기억해 주시고요. 이 문제 자체로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브러쉬를 중성축에 이동시킨다. 어떤 것이 사용되는가 묻고 있어요. 로커라고 하는 것이 사용이 되고요. 이것도 문제 자체로 기억하시고, 이 이동시키는 이유, 어떤 이유에서 이것을 이동시킬까요? 이렇게 물으면 양호한 종류죠. 양호한 종류, 즉 불꽃이 없는 종류를 하기 위해서 이동시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세요.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세 번째 문제는 성층하는 이유를 묻고 있네요. 자, 성층하는데 가장 적절한 이유는 뭘까요? 성층, 와류손이죠. 규소를 쓰게 되면 히스테리시스 손이죠. 자, 요 두 개는 결국 어떤 이야기죠? 철에 의해 생기는 손실, 철손이라고 하죠. 철손의 감소. 이것이 주 목적이 되겠죠. 철손을 줄여주는 게 성층하는 거하고 다음 규소를 쓰는 이유. 정리가 되죠? 그 다음 네 번째 문제, 직류발전기의 맥동을 감소시키는 방법 하면 여러분들 앞에서 배울 때 대표적인 걸 배웠어요. 사구. 사구로 설치하는 거가 맞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정류자가 도체가 많아서 정류자가 여러 쪼개져서 정류자 편수가 많아져야 되죠? 기억하기는 맥동이 뭔지 알아야 돼요. 도체가 두 개입니다. 코일이 한 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정류자 편수가 늘어나게 되면 두 배로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겠죠. 이건 정류자 편수가 두 배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요게 맥동이잖아요. 맥동이 줄어드는 거죠. 즉 정류자 편수가 많아지고 그 다음 사구 구조를 해주면 맥동이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맥동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요. 그러면 당연히 공극은 균일해줘야 되고요. 자, 간격도 균일해줘야 되고요. 다음에 전기 저항이 전기자 주변에 대해서 균일해져야 되고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도체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자석 밀도가 균일하지 않고 높게 되어 있다면 그 도체에 있는 부분에서만 이게 높게 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맥동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대부분이 이와 같이 균일, 균등 이러면 돼요. 그리고 사구 맞아요. 사구 쓰는 거 맞아요. 사구도 써야 돼요. 그런데 정류자 편수는 어떻게 돼야 되죠? 감소되면 안 돼요. 얘는 오히려 늘어나야 되죠. 정유자를 여러 단계로 잘게 쪼개서 도체를 많이 집어넣어서 도체 간격, 즉 다시 말해서 도체와 도체 사이, 슬롯과 슬롯 사이의 간격을 촘촘하게 만들어줘가지고 여기에 대한 맥동을 줄여줘야 양호한 직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맥동에 대한 의미를 알면 이 문제는 간단한데요. 바로 그 맥동을 이해를 못하면 답이 없죠.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요거는 정유자 편수가 K라면 정유자 편 사이의 위상은 얼마가 될까요? 라고 물어요. 자, 정유자 편은 원으로 되어 있죠. 요게 정유자예요. 그러면 정유자를 이렇게 일정 간격으로 편을 설치하게 되는 거죠. 요게 편이죠. 지금 정유자 편이 몇 개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얘가 정유자 편입니다. 몇 개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8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정유자 편과 편 사이의 간격은 얼마일까요? 요걸 묻는 거예요. 요 간격. 이거는 전체 정유자 편수, 요 하나가 정유자 편이니까 그 편수가
K라면 8개라면 요 원 둘레는 얼마죠? 그렇죠. 360도잖아요. 그러니까 360도를 정유자 편수로 나눠주게 되면 정유자 편과 편 사이의 위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자, 정유자는 원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정유자를 그림을 조금 더 그려보면 요렇게 돼 있을 거예요. 요렇게 돼가지고 얘가 이런 원의 형태로 돼서 여기에 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축이 어디에 연결이 돼요? 발전기의 회전자에 연결이 되겠죠. 여기 축이 있고 발전기의 회전자에 연결이 되어진 거죠. 뭐 전동기의 회전자에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에 이제 요 크기에 해당되는 브러쉬가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죠. 요게 브러쉬입니다. 브러쉬도 이런 형태로 생겼어요. 그래서 브러쉬가 외부로 전기적인 연결을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브러쉬하고 요 회전자의 마찰이 생기게 되죠. 적당한 마찰이 될 수 있도록 적정한 압력으로 여기 스프링이 있어요. 스프링으로 브러쉬를 밀어줘서 마찰을 시켜줘야 되죠. 그런 구조가 정류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일어나는 거죠? 정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줘라. 이 정류자에는 슬롯하고 연결되어 있는 도체가 하나씩 여기에 다 이렇게 물려서 어디에 연결돼요? 코일에 다 연결이 되어 있죠. 반드시 여기 하나가 들어가면 이렇게 돌아서 어딘가에 또 연결이 되겠죠.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 한번 볼까요? 이 문제는 뭘까요? 전기자 표면의 자석 밀도를 묻고 있죠. 자석 밀도는 기본식이 어떻게 되나요? 자석 밀도에 대한 식. 자석 밀도는 자석을 뭘로 나눠주면 돼요? 면적으로 나눠주면 되죠. 면적을 S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면적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자석이 밑에 있는 건 답이 아닌 거죠. 자석이 없어요. 답이 아닌 거죠. 자석이 위에 있어야 돼요. 이거 답 아닌 거죠. 얘가 답이 되겠네요. 자, 면적은 어떻게 돼요? 전기자 표면적이 되겠죠. 전기자 표면적은 어떻게 되죠? 원 둘레에다가 전기자 길이를 곱하는 것이 되겠죠. 원 둘레에다가 전기자 길이를 곱하는 게 전기자 표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당연히 2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음 문제 볼까요? 이러한 직류 발전기인데요. 중권이래요. 우리가 중권에서 기억하고 있는 건 어떤 거 기억해야 되겠죠? A하고 P하고 같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중권으로 권선되고 48개의 전기자 홈을 가지고 있다. 전기자 홈이라고 하는 것은 슬롯수죠. 홈수. 슬롯수가 48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각 홈에는 6개의 코일변, 즉 도체가 들어있습니다. 홈 안에 이렇게 슬롯이 있다면 이 슬롯 안에는 도체가 몇 개가 있다? 요 안에는 6개가 있다는 거죠. 6개가. 이 이야기는 곧 무엇을 의미할까요? 총 도체수가 몇 개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총 도체수. 자, 슬롯 수가 48개고 슬롯 안에 도체가 6개가 있다라고 하면 총 도체수는 48 곱하기 6이 되겠죠.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얘가 뭐가 된다? 총 도체수가 된다.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에 한 자극의 자속이 주어졌다면 이게 한 자극이라는 얘기는 극당 자속이 되겠죠. 전기자 회전수가 1041 대 6이 되는 전압을 구하라. 자, 유기전압의 식은 어떻게 기억합니까? 기억하죠? 60A분의 P, Z, 파이, N.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나요? 60에다가 A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4죠? 중권이니까 극수하고 같죠? 총 도체수는 슬롯수 48개에 그 슬롯 안에 6개. 이게 총 도체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속수가 얼마죠? 0.08이고 회전수가 얼마입니까? 자, 1041.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럼 얘는 얼마가 나올까요? 계산해보면 400 나옵니다. 400. 답 4번이 되죠.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요 이야기죠. 총 도체수가 어떻게 나타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문제 볼까요? 8번째 문제는 전기자 권선이 중권일 때 매극의 자속수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매극의 자속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식을 세우면 되죠. 자, 중권이다, 파권이다 라고 하는 것은 A 값이 얼마냐에 대한 차이가 될 거고, 여기서 미지수가 자속이에요. 주어지지 않은 것이 자속이에요. 그래서 이 조건에서 자속을 구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기전력이 주어졌거든요. 보통 다른 문제들은 기전력을 계산하라고 하지만 이 문제는 기전력이 주어지고 극당 자속수가 얼마가 될 것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이러한 유기기전력의 식에 의해서 얘가 110이다. 그랬더니 60의 중권이라 중권이기 때문에 A가 8이 되겠죠. 그리고 도체수가 600입니다. 자속수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회전수가 800이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되었을 때에 무엇을 구하라? 자속을 구하라. 이 정도는 여기서 여러분들은 계산이 가능해지겠죠. 가능합니까? 110, 60, 그 다음 8. 다음에 요거는 나누기가 되겠죠. 8, 600, 800. 이렇게 보니까 66 약분돼서 없어지고 88 약분돼서 없어지고 뭐 8분의 110 정도 되겠네요. 계산해보면 0.01375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자, 확인해 보시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속을 구하나 기전력을 구하나 그 값은 똑같은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유기기전력식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속을 구할 때 이러한 식에 의해서 구한다. 기전력을 구할 때 이러한 식에 의해서 구한다. 중권일 때 이러한 식에 의해서 구하고 파권일 때 이러한 식에 의해서 구한다라고 해서 식을 여러 가지로 만드는 것은 좋지 않아요. 한 가지 식을 가지고 대입해서 식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전기자 반작용에 관한 이야기네요. 직류 발전기에 영향을 주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 이 중에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자, 전기자 반작용이 일어나게 되면 전기자 중성축이 이동됩니다. 맞습니까? 기억해 보세요. 자속이 줄어들게 되죠. 전기자 반작용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그 자속이 줄어들게 되는 것은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전압강화를 만들게 되는 거죠. 전압강화가 만들어지게 되면 결국은 기전력이 감소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또한 전기자 반작용이 일어나면 중성축이 이동했기 때문에 브러쉬가 중성축 있는 부분에서 이탈하게 되니까 불꽃이 생기는 정류가 생기는 거죠. 불꽃이 생기는 정류, 즉 정류가 불량해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 보니까 출력의 변화가 없대요. 출력의 변화가 없다.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출력의 변화가 없겠어요? 아니죠. 출력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기전력이 줄어드는데 출력의 변화가 없을 수는 없어요. 출력이 저하되는 거죠. 출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전기자 반작용이다. 따라서 틀린 설명은 하고 물으면 몇 번이에요? 4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죠. 전기자 반작용에 관한 이야기 다시 볼까요? 직류 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을 줄이고 정류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전기자 반작용을 줄이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보상권선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어요? 보극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보극과 보상권선이 전기자 반작용을 줄이는 방법이었어요. 그 다음 정류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저항 정류를 해줘야 되겠죠.
저항정류라고 하는 것은 탄소 브러쉬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 전압정류라고 하는 게 있었죠. 전압정류는 무엇을 쓰는 것이다? 보극을 쓰는 거죠. 이런 것 기억해 보시면 돼요. 다음, 정류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평균 리액턴스 전압. 리액턴스 전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L, TC분의 2배 IC라고 하는 이 전압을 낮게 해줘야 정류가 잘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겠죠? 그러면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전기자 반작용을 줄이고 정류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 당연히 뭐예요? 전기자 반작용도 들어가야 되고 정류도 들어가야 되니까 보극이 있죠? 보상본선이 있죠. 따라서 보극과 보상본선을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죠. 리액턴스 전압 크게 하면 안 되죠. 리액턴스 전압 작게 해줘야 돼요. 브러쉬를 이동시키고 정류 주기를 작게 해줘야 되겠죠. 정류 주기 크면 안 되죠. 그 다음 보상본선을 설치하고 리액턴스 전압을 작게 해줘야 되겠죠. 크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딱 한 가지씩 문제가 되는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잘 판단해 보세요. 그 다음 직류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상본선을 설치하는데요. 전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몇 번 강조했었죠? 같은 전류가 흘러야 된다고. 그리고 방향은 반대 방향이 되어야 된다고. 즉 전기자 전류와 같은 전류가 되고 전기자 전류와 반대 방향의 전류가 흘러야 된다. 전기자 전류 방향과 반대가 돼야 되죠. 그리고 그 전류 크기는 어떻게 돼야 돼요? 같아야 되죠. 그래야 전기자 전류가 만드는 자속을 보상본선이 상쇄시켜 주게 되는 겁니다. 직류기에서 보극을 설치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하고 있죠. 여기서는 어느 걸까요? 난조 방지. 난조는 여기서 생기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뒤에서 배웁니다만은 난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난조가 진동이거든요. 그래서 진동을 방지하는 제동권선. 제동권선이 난조 방지에 쓰이는 거예요. 보상권선 요거하고는 다르죠. 보극은 중성축 부분에 전기자 반작용을 상쇄하는 목적, 그리고 정류가 잘 되게 하는 목적, 이런 것을 가지고 있죠. 정류자 불꽃 방지, 다음 브러쉬 이동 방지 같은 이야기가 되겠죠. 정류 기전력 발생 같은 이야기죠. 다음 보극이 없는 직류 발전기는 부하가 증가되면 브러쉬가 이동합니다. 그런데 발전기의 브러쉬 이동 방향, 발전기 브러쉬가 이동하는데 발전기의 경우에는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느냐? 회전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회전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따라서 브러쉬도 회전 방향으로 따라서 이동해야 돼요. 그래야 중성축하고 브러쉬하고 일치가 되는 거예요. 보극이 없는 직류 발전기, 부하가 증가하면 중성축이 이동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발전기는 회전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따라서 브러쉬는 그 회전 방향으로 같이 이동해서 중성축에 위치시켜줘야 불꽃이 없는 정류가 된다. 그래서 회전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반대로 전동기는 어떻게 되죠? 전동기. 회전 반대 방향입니다. 전동기는 회전 반대 방향이에요. 중성축이 반대로 이동하는 거예요. 다음 14번째는 보극이 없는 직류기에 브러쉬를 부하에 따라서 이동시킵니다. 자, 발전기는 회전 방향으로, 전동기는 회전 반대 방향으로 이동시킵니다. 왜 그렇게 이동시킬까요? 이유입니다. 이유. 브러쉬를 부하에 따라서 이동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물어요. 간단하죠? 왜? 중성축하고 브러쉬가 이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이야기는 뭐예요? 정류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양호한 정류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류자와 브러쉬 간의 접촉저항 RB와 전류 I의 관계는 저항과 전류의 관계죠. 저항과 전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반비례죠. 그림에서 반비례를 찾으라 이 얘기예요. 반비례는 요거죠. 반비례입니다. 저항과 전류는 어떻게 된다? 반비례한다. 그래서 반비례를 찾아주면 답이 되는 겁니다.
직류발전기의 부하포화 곡선은 당연히 단자전압하고 계자전류의 관계 곡선입니다. 그런데 무부하포화 곡선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부하포화 곡선. 무부하포화 곡선은 직류기에서는 단자전압이 아니라 유기기전력이 되죠. 유기기전력과 계자전류의 관계를 이야기하면 얘는 뭐가 된다? 무부하포화 곡선이 된다. 부하포화 곡선하고 무부하포화 곡선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직류발전기는 우리가 포화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포화는 무엇이 포화되냐면 철심이 포화된다는 이야기죠. 철심이 포화되면 철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속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속이 줄어들게 되면 여기에서 유기기전력, 유도기전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유도기전력이 줄어드는 이 관계를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포화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러면 얼마나 포화됐는가 기기마다 좀씩 다르겠죠.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포화율이라고 해요. 포화율, 요것을 물어보는데요. 그것을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요게 포화되지 않았을 때를 생각하고요. 포화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되겠죠. 포화되면 꺾어집니다. 자, 이때에 이 포화되지 않았을 때에 여기서 전격전압이 있어요. 요게 이제 전격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전격이 되는 거예요. 전격일 때에 계자전류가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계자전류가 있어요. 여기 계자전류가 있고 IF가 있겠죠. 다음에 이게 포화됐을 때, 포화되지 않았을 때, 포화됐을 때 나오거든요. 포화됐을 때에 대한 계자전류가 있어요. 이게 포화가 되면 계자전류가 그만큼 더 많이 흐르겠죠. 이때 포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포화되지 않았을 때에 대한 계자전류 분의 다음 뭐야? 포화된 후 얼마나 계자전류가 증가됐죠? 요만큼 계자전류가 증가됐죠. 그 비율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요 길이의 분의 요 길이, 그것을 갖다 우리는 포화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DC분의 BC가 되겠네요. DC분의 즉 CD분, 요 CD가 되겠네요. 요 BC죠. 계자전류입니다. 요 계자전류하고 요 계자전류의 비율,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포화율이라고 해요. 정리해 주세요. 어느 정도 포화됐는가? 즉 포화되지 않는 상태, 전격전압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계자전류가 이만큼 흐른다면 포화된 상태의 계자전류는 포화되지 않은 상태의 계자전류 차가 있어요. 이만큼. 그 차를 포화되지 않은 상태 전류로 나눠준 것을 포화율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보면 돼요. IF가 있고 여기가 IF-라고 한다면 포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IF분의 IF-IF가 되겠죠. 이런 형태로 포화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리해 주세요. 그 다음 직류발전기의 단자전압을 조정한대요. 단자전압을 조정하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전력 E는 이렇게 되겠죠. 이때 단자전압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자속 파이를 조정해 줘야 돼요. 자속 파이를 조정하는 게 뭐죠? 그걸 찾아라 이 얘기죠. 계자전류를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계자저항을 조정하는 거예요. 회전수는 대부분 일정하고요. 계자전류를 조정해서 이 전압을 조정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식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식이다라고 여러분한테 얘기해 드린 거 기억하시죠? 다음, 직류 발전기를 역회전하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줘야 되겠죠. 하나는 뭐죠? 타이어작. 하나는 뭐죠? 자이어작. 자이어작은 어떻게 돼요? 역회전하면은 잔류자기가 소멸된다 그랬죠? 잔류자기가 소멸되어서 발전 불가. 그러나 타이어작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 반대. 계속해서 발전. 이렇게 되는 거죠. 잔류자기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타이어작은 어떻게 된다? 잔류자기와 무관하다. 그래서 잔류자기가 없어도 발전이 가능한 게 무엇이다?
타여자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죠. 따라서 그 내용을 가지고 답을 찾아보면 분권 발전기거든요. 분권은 자여자입니다. 자여자기 때문에 발전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돼요. 잔류자기가 소멸된다. 역회전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삼상 유도 전동기로 직류 분권 발전기를 구동한대요. 그래서 직류를 얻어 사용했어요. 그런데 유도기의 1차 측 3선 중 2선의 접속을 바꾸었어요. 2선을 바꾸어 결선한다. 이 이야기는 곧 무엇을 얘기하냐면 역회전한다는 이야기예요. 역회전. 유도 전동기는 나중에 이제 유도기에서 배울 텐데요. 상회전의 관계가 되고요. 회전 방향이. 3선 중 2선을 바꾸면 상회전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역회전하는 거예요. 자, 삼상 세 가닥 중 2선을 바꿨는데 어떻게 상회전이 바뀌어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쉬워요. 삼상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R상과 S상과 T상을 보면 상회전이 이와 같은 방향이 되죠. 근데 여기서 임의의 두 개를 바꿔보세요. 어떻게 되나? RST가 어떻게 바뀌나요? 아무거나 바꿔보면 요거 두 개를 바꿨다. 그러면 여기가 R이고 여기가 T다. 그러면 RST는 어떻게 되죠? RST가 되죠. 이렇게 가잖아요. 바뀌는 거죠. 아무거나 두 개만 바꿔도 상회전이 바뀌어요. 그래서 3선 중 2선의 접속을 바꿨다. 이 이야기는 상회전을 바꿨다. 이 이야기가 되고 역회전했다. 이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분권 발전기는 어떻게 되느냐? 자여자죠. 자여자. 자여자를 역회전했다. 그러면 전압은 발전하지 않는다. 전압이 0이 된다. 이것을 약간 꼬아 놓은 거예요. 앞에 19번 문제하고 똑같은데 역회전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회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포화되고 있지 않은 직류 발전기가 있어요. 자기 포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때 회전수가 절반이 되면 기전력과 같은 값을 유지한대요. 포화되고 있지 않은 직류 발전기 회전수가 2분의 1로 감소되었는데도 기전력을 전과 같은 상태로 유지하고자 한다면 여자는 자속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어렵진 않죠. 무슨 식을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이 식을 생각해야죠. 그리고 얘를 일정하게 유지한대요. 문제는 이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회전수를 얼마로 줄였어요? 2분의 1로 줄였어요. 그럼 얘가 일정하려면 여기 있는 자속은 늘어나야 되겠죠? 얼마로 늘어나야 되죠? 2배로 늘어나야 되죠? 그래야 얘가 일정하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자, 이러한 식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22번째 문제입니다. 직류 발전기에서 섬락이 생기는, 섬락이라고 하는 것은 불꽃이죠.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요. 부하가 급변하면 불꽃이 심하게 생깁니다. 부하가 급변한다. 즉 속도가 빨라졌다 늦어졌다 하는 거죠. 그러면 불꽃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정리해 주세요. 부하가 급변하면 불꽃이 생기는 원인이 된다. 자, 장시간 운전, 경부하 운전,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지면 불꽃이 생길 텐데 떨어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큰 원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직류 분권 발전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계좌를 열었대요. 계좌 회로를 열었대요. 갑자기 열었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계좌 회로 개폐기를 열었다는 이야기는 곧 무엇이 되어졌느냐? 자속이 0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속이 0이 되었다. 근데 분권 발전기입니다. 전동기가 아니에요. 자속이 0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동기의 경우하고 발전기의 경우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전동기는 얘는 어떻게 되죠? 고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가 위험 상태가 되죠. 전동기는 회전하는 거니까 발전기는 어떻게 될까요? 전압을 만드는 거잖아요. 회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회전은 일정하잖아요. 전동기의 경우에는
전압이 일정하고 자속이 일정한데 거기에 전류가 들어가면 이제 회전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속에 따라서 회전하게 되는데 발전기의 경우에는 기전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작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어갔거든요. 갑자기. 그러면 발전기의 경우에는 고전압이 생겨요. 그래서 위험해요. 고전압이 되어서 위험하다. 왜 고전압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요. 간단해요. 코일이 있고요. 시간이 변하고 전류가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dt가 0이면 어떻게 될까요? di는 변하고요. 전류가 변하고 있는데 dt가 0이에요. 얘는 어떻게 되죠? 무한대 전압이 생기는 거죠. 갑작이라는 것은 짧은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갑작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전압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전자유도 법칙이죠. 그래서 고전압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발전기에는 고전압이 유기되고 전동기에는 고속, 위험 상태가 되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이야기 해볼까요? 무부하로 자기 여자로 전압을 확립하지 못하는 직류 발전기. 무부하에서 자기 여자로. 이 얘기는 뭐죠? 무부하, 즉 I, IF, IA가 모두 같은 발전기가 있죠. 얘가 무부하가 되면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속이 0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직류, 직권. 직류 직권 발전기가 무부하일 때 자기 여자로 전압을 확립하지 못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볼까요? 단중 중권으로 된 8극 분권 발전기가 있고 거기에 전전류가 있어요. 각 권선에 흐르는 전류는요? 이렇게 물어요. 각 권선, 전체 전류가 I고 거기에 8개의 권선이 있죠. 8개, 분권 발전기 8극이고 중권이라고 했으니까. 왜 8개냐면 중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권. 중권은 병렬 회로수가 극수하고 같고 8개 병렬 회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전기자 전류가 I면 8개, 이렇게 둘, 셋 해가지고 8개가 있어요. 8개가 있는데 여기에 전체 전류 I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것이 8개면 여기가 I면 각 권선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예요? 8분의 I가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어려운 얘기 아닐 거예요. 각 병렬 회로가 8개가 있고 그 회로 하나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봐라. 전전류가 I다. 이런 이야기고요. 다음 4극 전기자 권선이 단중 중권일 때 전기자전류는 전전류죠. 전전류가 현재 얼마라고요? 20A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병렬 회로에 흐르는 전류, 얘도 중권이라고 그랬어요. 4극이에요. 그래서 병렬 회로 수가 요만큼이죠. 그러면 병렬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얘는 얼마 될까요? 당연히 4분의 전체 전류가 얼마죠? 20이니까 얼마? 5A가 되겠죠. 앞에 문제하고 똑같은 거죠. 단지 숫자로 표현했고 앞에는 8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 같은 문제입니다. 27번째 문제입니다. 타유자 발전기가 있어요. 부하 전류가 10A일 때 단자 전압이 100인데요. 전기자 저항이 0.2입니다.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전압 강화와 브로시 접촉에 의한 전압 강화가 주어졌어요. 유기기 전력 구하래요. 타유자 발전기 유기기 전력 2는 어떻게 계산하죠? 단자 전압에다 전압 강화들의 합이죠. 전기자에 의한 전압 강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전압 강화, 브러쉬에 의한 전압 강화의 합이다. 따라서 단자 전압이 얼마예요? 100V라고 했고요. 자, 전기자 저항이 0.25ohm인데 거기에 전기자 전류가 부하 전류가 10A입니다. 똑같죠. 타여자일 때는 전기자 전류가 부하 전류하고 같은 거예요. 거기에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전압 강화, 브러쉬에 의한 전압 강화 더해주게 되면 전체 전압 강화의 합이 되겠죠.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전압 강화의 합이다라고 하면 계산해보면 얘는 얼마가 되죠? 105V가 되겠죠. 105V 이렇게 찾아내면 됩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이렇게 보면 돼요. 쉽게 보면
얘가 100이잖아요. 100 맞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100보다 클 거예요. 왜냐하면 기전력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얘가 2고 얘가 1이에요. 얘도 전압강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눈에 보이는 수치는 103이죠. 그러니까 103보다 커야 될 거예요. 그러면 요거 두 개는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104냐 105냐 0.2에 10이라면 2V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대략 봐도 얘는 105가 답이 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생각하면 실제 이렇게 계산 안 해도 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어떤 타회자 발전기가 회전수가 800일 때 120V 기전력을 유지해요. 그리고 4A 여자 전류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때에 이 발전기를 640으로 회전수를 줄였어요. 그러면 전압이 140V의 전압을 얻으려면 여자 전류가 얼마가 필요할까요? 이걸 물어봐요. 자, 여자 전류하고 회전수하고 기전력의 관계죠. 그러면 요걸 잘 보세요. 요 앞에 있는 식을 보면 기전력 2는 비례상수 K의 파이의 N의 곱이죠. 요게 여자 전류고 회전수죠. 그래서 기전력이 120이 되어질 때는 비례상수 K가 있고요. 여자 전류가 4가 되고요. 회전수가 얼마예요? 800이었죠. 그런데 얘가 회전수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전력을 140을 만들어내야 돼요. 140V 유도 기전력을 얻으려면 그렇죠. K는 일정하게 되겠고요. 여기서 IF가 파이가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회전수는 얼마예요? 640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얻으려면 얼마가 될까요? K값을 여기서 보세요. K값이 미지수죠. K값을 구해가지고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네요. 두 개씩을 세워보니까 K값을 구해서 대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K값을 구해보는 거예요. K값은 얼마입니까? 구해보면 4, 800에 120이 되겠죠. 비례상수니까. 비례상수를 구해서 이 비례상수 값을 어디다 대입하죠? 자,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140. 요거는 이렇게 되나요? 비례상수 4 곱하기 800에 120이 되나요? 여기에 IF가 곱해지나요? 여기에 640이 곱해지나요? 자, 그래서 IF 값을 계산해 보는 거죠. IF 값을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여자 전류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항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140에 4에 800이 되겠죠. 이거는 120에 640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기 눌러보면 되겠네요. 자, 이 값 계산하면 얼마 나오는지 계산 가능할까요? 자, 계산해보니까 대략 어느 정도 나오냐면 5.83 정도 나오죠. 5.83. 정리가 되겠나요?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어떤 직류 발전기의 유기기 전력이 206인데요. 이것에 1.25의 부하의 저항을 연결했어요. 단자 전압이 195가 되었대요. 전기자 저항 구하래요. 전기자 저항 구하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을 세울 수가 있어야 돼요. 기전력, 직류 발전기의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자 전압에다가 전압 강화에 합의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자 전압에다가 전압 강화의 합이다. 전기자 회로의 저항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부하 저항을 연결했다라고 했죠. 부하 저항. 그런데 말입니다. 자, 부하 저항이 연결되었다라고 하면 부하 전류가 흐를 거예요. 맞습니까? 부하 전류. 부하 전류 I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이 되죠? 부하 저항 1.25의 R분의 전압, 부하단의 전압이 195였죠. 단자 전압이죠. 그러니까 156A에 대한 부하 전류가 흐르고 있다. 156A에 대한 부하 전류가 흐르고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즉 어떤 직류 발전기이기 때문에 이게 분권인지 타회자인지 뭐 알 수가 없는 거고, 분권이라도 계좌가 주어지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계좌가 어떻게 되어 있죠? 무시가 되어 있어요. 문제 조건상 계좌가 주어졌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해 볼 수 있는 게 이러한 경우가 되겠죠. 계좌를 무시하거나 또는 타여자거나 이러면 이러한 관계가 성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전력이 얼마냐? 206인 거예요.
단자 전압이 얼마야? 195가 되는 거죠. 전기자 회로의 저항이 얼마인가 모르죠. 그렇지만 전류는 대략적으로 얼마예요? 156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RA라고 하는 이러한 저항값을 구해보면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206에서 195를 빼주고 156으로 나눠주면 근사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요거 계산해 보니까 얼마 나오냐면 0.0705옴 정도 나타나는 거죠. 자, 이 문제는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충실하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럴 경우죠. 그 다음, 요 이야기가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직류 분권 발전기가 있는데 무바 포화 곡선이 주어졌어요. 우리가 무바 포화 곡선을 그려보면 무바 포화 곡선은 이렇게 그려지죠. 얘의 식이 이거라는 거죠. 그런데 계좌전류가 흘렀다. 계좌전류가 흘렀어요. 부하는 전압이 요만큼이었어요. 그런데 계좌회로에 저항이 주어진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계좌 저항이 무바 포화 곡선하고 이렇게 만나죠. 여기서 전압이 확립이 되는데 얘가 25옴짜리라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여기에 있는 계좌 전류가 흘렀다. 여기에 있는 뭐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단자 전압이 만들어졌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의미는 V라고 하는 이 전압은 20의 IF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계좌 전류 부하 이렇게 전압이 주어졌어요. 무바 전압 이렇게 전압이 주어졌다. 계좌장이 25옴이다 라고 하면 이 이야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정리가 됐습니까? 무바 전압 V 계좌전류 I일 때 계좌장이 20일 때 요거다. 이때에 몇 볼트의 전압이 유기되는가? 즉 요 V가 얼마냐 이거야. 무바 포화 곡선에서 이 V가 얼마가 되겠느냐 이걸 구해봐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전압하고요. 여기에 전압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한 점에서 만났다는 이야기는 바로 요 점이 한 점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요 점이 한 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났다는 이야기는 이것과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죠? 같은 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두 식이 서로 같기 때문에 식을 세워보면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20의 IF는 33의 IF분의 940의 IF다. 이렇게 요것과 요것이 같은 식이다라고 세워볼 수가 있어요. 세워놓고 보니까 요거 약분돼서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요거도 약분돼요. 10 하나 없어지고 94를 절반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렇죠. 약분이 되는 겁니다. 2분의 94가 되는 거예요. 2분의 94. 그래서 넘어가면 여기 1이 남기 때문에 33 플러스 IF는 얘는 어떻게 돼요? 2분의 9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분돼서 없어졌으니까. 여기서 뭘 계산할 수 있어요? 우리는 IF 값을 계산할 수 있어요. 2분의 94에서 마이너스 얼마? 33을 빼준 거죠. 그러면 IF 값이 계산이 되는 거죠. 계좌 전류가 몇 암페어 흐르나요? 14암페어 흐르죠? 따라서 여기다 대입하면 되나요? 20에 14암페어. 물론 여기다 대입해도 돼요. 여기다가. 그래도 이 답이 나오는데요. 이게 훨씬 쉽죠? 자, 14에다가 20을 곱해주면 얼마 나올까요? 280V 나오는 거죠. 요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무바 포화 곡선에 대해서 다음 계좌저항선에 대해서 두 개가 한 점에서 만나서 전압을 만든다. 기전력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무부하 전압 주어지고 전격 전압 주어졌어요. 출력이 80이네요. 분권 발전기입니다. 계좌저항이 20입니다. 전부하 때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전압 강화 주어지고요. 전기자 회로의 저항을 구하래요. 그러면 식을 하나 세워주면 되겠네요. 분권 발전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전력이라고 하는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단자 전압에다가 RA에다가 여기가 IA가 되는데요. IA는 어떻게 돼요? IA는 전기자 전류는
부하 전류에다가 뭘 더해주면 되죠? 계좌 전류를 더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부하 전류는 이 출력 이렇게 하면 부하 전류 계산되나요? 계좌 전류는 요거를 RF로 나눠주나요? 이 식인 거죠. 이 식이 바로 분권 발전기에 대한 식이 되는 거죠. V 플러스 RA, IA다. 그래서 IA 값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때에 무엇을 계산하라 그랬냐면 전기자 회로의 저항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전기자 회로에 대한 저항. 전기자 회로 저항 계산할 수 있나요? 가능한 이야기가 되겠죠. 예, 못 구하는 건 아니에요. 대입만 하면 돼요. 대입만. 자, 무부하 전압 213입니다. 전부하 전압은 얼마죠? 전격 전압? 200이죠. 전기자 회로의 저항 몰라요? 그런데 출력이 얼마입니까? 80kg네요. 거기에 전압이 얼마라고요? 200이죠. 전압이 얼마라고요? 200이죠. 그 다음에 뭐가 주어졌어요? 여기에 대한 계좌 저항이 주어져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계좌 저항이 25ohm이네요. 자, 식이 세워졌나요? 거기에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전압 강화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전압 강화 더해주면 돼요. 여기에 이제 브러쉬 전압 강화가 있다면 그것도 더해주면 돼요. 여기서 보면 미지수는 뭐밖에 없죠? RA 하나죠. 그렇죠? 그리고 요 전류가 얼마입니까? 요거 계산하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 410이 나와요. 410. 요거 계산하면 410. 그러니까 RA 값 계산하면 요 식이 요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0.02. 식을 세우면 돼요. 이러한 식을 세울 수 있으면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어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외우는 게 아니라 내용을 가지고 공식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은 직류 분권 전동기입니다. 전동기라고 그랬어요. 전부와 전기자 전류가 50이고 전기자 저항이 0.2입니다. 이 전동기의 기동 전류를 전부하의 120%로 제한한대요. 기동 전류가 1.2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동 전류가 얼마가 되냐면 50A니까 1.2배가 되면 60A가 되겠네요. 기동 전류는 50에 1.2배 하니까 60A가 기동 전류가 됩니다. 얘가 무슨 전류예요? 기동 전류.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동 저항 값을 구하라. 기동 저항 값을 구하라. 이래요. 그럼 이제 이 기동 저항은 전기자 저항하고 직렬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동 저항을 제어해 가지고 다음 전동기를 기동하게 되는데요. 기동 전류를 가지고 기동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류가 이만큼이면 전압이 이만큼 나오는 거죠. 전격 전압이니까. 전격 전압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동 시에 필요한 저항이죠. 기동 저항 말고요. 전체 저항입니다. 이 기동 시에 필요한 저항 R이라고 하는 것은 기동 전류가 얼마예요? 60A고 거기에 전압이 300V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필요한 저항값이 얼마가 되냐면 5ohm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전기자 저항이 0.2가 있었기 때문에 0.1을 뺀 게 기동 저항이 되는 거예요. 0.1을 뺀 게 실제 기동에 필요한 기동기 저항이 되는 거죠. 4.8. 정리가 되겠죠? 기동 전류가 주어지면 기동에 필요한 저항값을 계산할 수가 있고 그걸 가지고 기동 저항을 계산합니다. 다음 타회자 발전기네요. 이 문제는 직류 타회자 발전기입니다. 전기자 저항, 브러쉬 저항 포함해서 0.4입니다. 이 발전기를 전격 상태로 운전하고 있을 때 회전수가 얼마였죠? 1200이었는데 얼마로? 200으로. 얼마 줄여준 거예요? 6분의 1로 줄여준 거죠. 6분의 1로 줄여주면 기전력의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전력은 회전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회전수하고 비례하는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회전수가 6분의 1로 줄면 기전력도 얼마예요? 6분의 1로 주는 거죠. 지금 이 회전수에서 이 회전수로 줄어들었잖아요. 따라서
6분의 1 줄었으니까 얘도 6분의 1로 준다. 너무나 쉬운 문제죠. 그 다음 이 문제 한번 볼까요? 이 문제는 전압변동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압변동률에 대한 식을 한번 써볼게요. 기억해야 됩니다. 전압변동률은 어떻게 될까요? 전격전압, 무부하전압 마이너스 전격전압 곱하기 100이에요. 생략하고. 지금 여기서 전기자 권선의 저항이 주어졌어요. 그럼 여기다 대입 한번 해볼게요. 기전력이 어떻게 되죠? V 플러스 RA, IA가 되죠. 마이너스 V가 돼요. 그럼 VV 없어지나요? 이러한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요게 전압변동률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전류 주어지나요? 분권 발전기니까 이거 가지고 부하 전류가 전기자 전류가 된다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죠. 전류 I는 얼마입니까? 얘가 전기자 전류고 부하 전류인데 분권 발전기니까요. 200분의 20kg죠. 200kg네요. 이렇게 되네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10의 3승 1000A가 되죠. 약분돼 버리니까 10의 3승 1000A가 전류가 돼요. 그러면 전압 변동률은 얼마일까요? 얘가 200V죠. 전기자 저항이 0.025죠. 여기에 10의 3승 1000A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자, 얼마 나올까요?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트로 나오고요. 곱하기 100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소수점으로 나오죠. 자, 계산해보면 곱하기 100을 해보세요. 뭐 100을 하든 안 하든 큰 의미는 없는데 12.5% 나와요.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간단하니까 잘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35번 문제 보겠습니다. 직류 복권 발전기 병렬 운전에서 균합선을 붙이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는 병렬 운전을 안정하게 하기 위해서. 복권 발전기지만 실제는 어디에다 붙여야 돼요? 직권에다가 붙여야 되죠. 직권 계좌. 직권 계좌가 있는 것은 직권 발전기도 있고 복권 발전기도 있어요. 직권 발전기에 균합선을 붙여서 병렬 운전을 안정하게 해야 합니다. 가동 복권 발전기의 내부 결선을 바꾸어서 분권 발전기로 사용할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복권 발전기는 이렇게 직권 계좌가 있고요. 전기자가 있죠. 이렇게 하면 직권이죠. 근데 여기다가 분권이 붙으면 얘가 복권이잖아요. 그런데 얘를 분권으로 쓰고 싶다라고 하면 직권을 없애야 되겠죠. 직권을 없앤다는 얘기는 개방하면 안 되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단락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이 분권이 되겠죠. 얘를 분권으로 쓰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 볼까요? 2대 직류 발전기를 병렬 운전했어요. 그래서 100A를 공급하고 있대요. A 발전기에 유기기 전력과 내부 저항이 주어지고요. B 발전기에 유기기 전력과 내부 저항이 주어졌는데요. A 발전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A 발전기에 흐르는 전류. 이거는요.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 중에 한 가지예요. 무엇이 같아야 되겠죠? 전격전압, 즉 단자전압, 전격전압이 같아야 되죠. 단자전압이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단자전압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되죠? 기전력에서 전압강압 빼주는 거죠. 근데 요게 서로 같아야 돼요. A 발전기하고 또 B 발전기가 같아야 돼요. 식을 한번 세워보면 A 발전기의 단자전압은 얼마일까요? 요거죠. 110, 기전력이 110이죠. 마이너스. 자, A 발전기 저항이 0.04예요. 전류가 IA가 되겠죠. 요 전압이에요. B 발전기는 112죠. 그러면 요거 서로 같아야 되죠. 112예요. 마이너스 0.06에 IB가 돼야 되겠죠. 자, 이러한 식이 하나 만들어져요. 요게 이제 우리가 병렬운전 조건에서 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식은 100A예요. 이 100A는 무슨 이야기냐면 IA하고 IB를 더하면 A 발전기와 B 발전기의 전류를 더하면 100A를 넘지 않아요.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식이 두 가지가 만들어지면 이것을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돼요. A 발전기의 전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B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B는 얼마죠? 여기서 IB는 얼마가 될까요? 100-I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이 회로에 대한 식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정리해 볼까요? 110 -0.04는 112 -0.06에 100-IA 이렇게요. 그러면 요거는 얼마가 되죠? 6V가 되죠? 6V. 그래서 112에서 6V를 빼주면 106이 되죠? 마이너스 요거는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0.06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겠네요. 0.06에 IA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죠. 여기 IA 빼먹었네요. 정리가 되겠죠. 여기는 0.04의 IA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항하면 되잖아요. 요걸 이항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110에서 106을 빼주고 요거 넘어가면 더하기 되겠죠. 더하기 되겠죠. 정리가 되나요? 그래서 이제 이 식은 답이 간단하게 나와요. 요거 넘어가면 110에서 106을 빼주니까 4가 되겠고요. 요거 넘어가면 0.06 더하기 0.04 그러니까 얼마요? 0.1 IA가 되죠. 그러니 IA는 얼마입니까? 40. IA는 40이죠. 그렇게 해서 답이 3번이 되겠네요. IA가 40이면 IB는 얼마죠? 60이 되겠죠. IB는 60이 되겠죠. 문제에서 비발전기 전류 이렇게 물어본다면 얘가 되겠죠. 그러니까 A발전기 전류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B발전기 전류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아니면 A, B 둘 다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지금 문제는 A발전기 전류이기 때문에 40이 된다.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거 볼까요? 자, 요거는 타여자입니다. 전동기죠. 특성 곡선은 이렇게 물어요. 근데 특성 곡선을 살펴보면 토크 곡선과 전기자 전류네요. 다 토크 곡선이죠. 타여자의 토크 T는 어떻게 될까요? 토크 T는 K, 파이, IA에서 얘는 K의 IA죠. 왜냐하면 타여자는 파이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타여자는 파이가 일정하죠. 자속 파이가 일정합니다. 일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되는 거예요.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그 다음 직류 분권 전동기의 단자 전압이 일정할 때 부하 토크가 2분의 1이 되면 부하 전류는 몇 배가 될까? 자, 답이 나왔나요? 토크 T는 K파이 I예요. 그런데 분권 전동기거든요. 분권 전동기에서 토크가 2분의 1이 되면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자속 파이가 일정하죠. 분권도 파이가 일정하거든요. 그럼 토크하고 비례하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이 되면 토크가 2분의 1이 되면 부하 전류도 따라서 2분의 1이 돼야 되겠죠. 비례하는 관계니까요. 자, 이 문제가 만약에 분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글자 하나만 바뀌어요. 글자 하나가 바뀌어가지고 직권이라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직권은 K의 파이의 IA에서 직권은 KI 제곱이죠. 이해되겠죠? 직권이라면 제곱에 비례하는 거예요. 제곱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따라서 토크가 2분의 1이 되려면 전류는 얼마가 돼야 될까요? 전류는 제곱이 돼야 되잖아요. 2분의 1이 되려면 전류는 루트 2분의 1이 돼야 되겠죠. 제곱하니까. 그 관계를 잘 생각해야 돼요. 전류를 구하는 거예요. 전류는 루트 토크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관계가 문제가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진다.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요거는 분권, 타여자, 얘는 직권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해 줘야 됩니다. 단 직권이나 분권이나 타여자나 자기 포화가 없을 경우죠.
자기 포화가 없을 경우입니다. 파이가 일정하다, 아니다 이런 관계도 성립되는 거예요. 그 다음 직류 가동복권 발전기를 전동기로 사용하면 전동기하고 발전기는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차동복권 전동기가 됩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반대, 발전기하고 전동기는 반대. 그 다음 전격 속도에 비해서 기동 회전력이 가장 큰 전동기는, 토크가 큰 전동기는, 토크 T는 K 파이 IA에서 K의 I 제곱이 되는 전동기는, 이 이야기죠.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는 전동기는 뭐죠? 직권기.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직류 분권 전동기 중에서 무부하 속도하고 전부하 속도가 같도록 이렇게 얘기하죠. 평복권입니다. 자, 이거는 무부하 전압과 전부하 전압이 같도록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발전기에서는 평복권 발전기가 무부하 전압과 전부하 전압이 같고, 전동기에서는 평복권 전동기가 무부하 속도하고 전부하 속도가 같은 거예요. 그 다음 직류 분권 전동기의 단자 전압과 계자 전류가 일정하고요. 속도가 2배가 됩니다. 그리고 2배의 속도를 발생한대요. 그러면 전력은 처음에 몇 배가 될까요? 전력을 물어봤죠. 그럼 전력의 식을 생각해 보면 토크 T는 0.975 n분의 p에서 전력은 넘어가면 1.026 nt, 토크하고 회전수의 곱이 되는 거죠. 전력이잖아, 얘가. 그런데 속도가 몇 배가 됐어요? 2배 속도. 토크가 몇 배가 됐어요? 2배 토크죠. 이렇게 되잖아요. nt잖아요, nt. 물론 이제 여기 0.975는 있고요. 요건 그대로인데 요게 몇 배가 되는 거예요? 4배가 되는 거죠, 4배. 자, 이해되겠죠? 요게 2배 되고 요게 2배 되니까 4배가 되는 것이다. 어렵진 않아요. 출력, 전력 정리해 주시고요. 요거는 속도 특성 곡선입니다. 어떤 걸까요? 속도 특성 곡선. 정속도 전동기 하면 요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대부분 요렇게 떨어지는 요 전동기가 정속도 전동기예요. 얘는 타여자. 또 뭐죠? 분권. 이렇게 되겠죠. 타이자 분권의 같은 경우에는 정속도예요. 3번이죠. 3번이 분권이 되어 있는 거 찾아보세요. 3번이 분권. 세 번째가 1번부터 4번이니까 분권이죠. 분권이 어디 있나요? 요거 직권. 자, 분권이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요게 여기 있네요. 요것만 찾아도 답은 4번이에요. 직권은 어떻게 되죠? 반비례죠. 직권은 부하 전류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반비례는 이렇게 되는 게 직권이죠. 이렇게 되는 게 직권이에요. 얘는 반비례죠. 그러면 첫 번째가 직권이네요. 3번은 분권이고 타여자거나 또는 첫 번은 직권. 첫 번째가 직권인 거 찾아보세요. 요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야? 4번이 되는 거죠. 자, 요렇게 올라가는 거죠. 요렇게 올라가고 이러면 이게 무슨 복권이냐면 얘는 차동 복권이에요. 자속이 줄어들거든요. 차동 복권은 우리가 이제 발전기하고 같은 개념인데, 발전기는 차동 복권이 되면 자속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전력이 줄어들잖아요. 전동기는 차동 복권이면 자속이 줄기 때문에 속도가 늘어나요. 속도 n이라고 하는 것은 k의 다시의 파이분의 2c잖아요. 차동 복권은 파이 f하고 파이 s하고 차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차입니다. 차가 되기 때문에 자속이 어떻게 된다? 감소된다는 거죠. 차. 이거는 감소. 가동복권은 합의되는 거죠. 합의되면 자속이 증가되는 거예요. 자속이 증가되면 속도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속도가 떨어지는 거죠. 요거는 가동복권이에요. 2번은 가동복권, 여기 4번은 차동복권. 그러니까 차가 되면 자속이 감소되면 속도는 증가된다. 속도가 증가되는 쪽이 차동복권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하면 이걸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해하지 않고 외우는 사람은 직가분차 해가지고 직가분차만 외우고 그것만 찾는 거죠.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이해를 해서 이 그래프를 보고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직류전동기의 설명 중 바르게 설명한 것을 찾아라. 바르게 설명한 겁니다. 전차용 전동기는 어떤 전동기죠? 직류, 직권 전동기가 전차용 전동기예요. 직류 직권 전동기는 무부하가 되면 위험 속도가 되죠. 맞습니다. 부하 변동에 대하여 속도 변동이 가장 큰 직류 전동기는 직권 전동기가 되겠죠. 나머지는 뭐 정속도 전동기고요. 직류 직권 전동기는 속도 조정이 어렵다? 어려운 게 아니라 부하가 변하면 속도 조정이 되죠.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죠. 어렵다? 가변속도입니다. 직류 직권 전동기는 얘는 정속도가 아니라 가변속도 전동기입니다. 그래서 속도 조정이 비교적 쉬운 전동기에 속하죠. 자, 직류 전동기 회전수는 자속이 감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전수는 자속이 감소하면 회전수는 증가하는 거죠. 상승한다.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쉬운 문제에 속하는 거고요. 자, 다음 설명이 잘못된 것은 하고 묻습니다. 다음 설명이 잘못된 것은 전차용 전동기는 저속에서 토크가 큰 직권 전동기가 쓰인다. 맞죠? 승용 엘리베이터는 워드 네어너드 방식을 사용한다. 요즘은 워드 네어너드 전압제어인데 워드 네어너드보다는 사이리스터 레어너드, 즉 정지형 레어너드 방식을 사용하죠. 그런데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중기용으로 사용되는 전동기는 직류 분권 전동기다. 이건 직류 직권 전동기가 기중기용으로 주로 쓰입니다. 토크가 커야 되기 때문에. 아변기는 정속도, 가감속도, 가역 운전이 필요하다. 이건 뭐 부하의 특성이니까 전동기의 특성으로 보기는 어려운데요. 어쨌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따라서 잘못된 것을 찾아라 라고 한다면 이해가 답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부하 변화에 대해서 속도 변동이 가장 작은, 그러면 평복권이에요. 평복권. 가장 작다라고 하면 무부하 속도하고 전부하 속도가 같도록 한 거죠. 가장 작은 전동기는 평복권입니다. 자, 여기서 평복권이 가동복권이냐 차동복권이냐를 찾아야 되는데, 원래는 속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요거를 보상해 줘야 되는 거죠. 보상. 그렇죠. 그러면 자속이 줄어들어야 얘가 보상이 되죠. 자속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평복권이 어디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자속이 줄어든다. 차동복권이 돼야 되죠. 차동복권이 되어야 자속이 줄어들잖아요. 가동복권이 되면 자속이 늘어나 버리잖아요. 자속이 늘어나 버리면 속도는 더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속이 줄어들어서 속도를 상승시켜야 되기 때문에 차동복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차동복권 중에 평복권이에요. 차동복권 중에 평복권이에요. 그것이 속도 변동이 가장 작은 전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정전압 직류 직권 전동기의 전류대 회전수의 특성 이렇게 묻습니다. 직류 직권 전동기의 전류대 회전수의 특성. 회전수는 어떻게 되죠? 반비례하죠. 반비례하잖아요. 반비례 커브 찾아라. 반비례 커브. D네요. 자, 1번 A와 같은 요거는 무슨 특성이죠? 얘는 토크 특성이죠. 속도 특성이 아니라 토크 특성이죠. 그래서 직류 직권 전동기가 전차용 전동기에 쓰일 수 있다. 그 다음 직류 분권 전동기의 공급 전압의 극성을 반대로 하면 회전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공급 전압의 극성 반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타여자, 자여자. 자, 공급 전압의 극성 반대로 하면 회전 방향 어떻게 되죠? 타여자?
반대가 되죠. 자여자는 어떻게 되죠? 회전 방향 불변. 문제는 분권이기 때문에 자여자죠. 자여자니까 회전 방향이 불변이에요. 변하지 않는다. 얘가 답이 되겠죠. 회전 방향 반대로 했을 때 특성, 발전기의 경우에는 전원 극성을 반대로 할 때 특성,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죠. 직류 직권 전동기가 위험 속도가 되는 경우는 어느 때일까요? 라고 물어요. 직류 직권 전동기가 위험 속도가 되는 경우는 직권이잖아요. 무부하가 되면 위험하죠. 무부하, 정격전압 무부하 상태. 분권 전동기는 정격전압 무여자 상태, 분권은 무여자 상태, 직권은 무부하 상태.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정리가 되나요? 무부하로 운전하고 있는 분권 전동기의 계좌 회로가 끊어졌어요. 요거는 어떤 상태죠? 무여자 상태는 무슨 상태죠? 위험 상태. 위험하죠? 예, 분권 전동기. 고속이 됩니다. 고속. 왜 위험하죠? 고속이 되니까. 갑자기 고속이 된다. 왜? 여자가 끊어지면 자속이 0이 되니까. 자속이 0이 되면 속도는 뭐가 되죠? 무한대가 돼야 되니까. 무여자 상태, 무부하 상태,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위험 상태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직권의 위험 상태, 다음에 분권의 위험 상태. 직권의 위험 상태는 무부하 상태. 즉, 이때는 당연히 뭐야? 전격 전압이 가해져야 되겠죠. 분권은 위험 상태가 뭐예요? 무여자 상태. 당연히 뭐예요? 전격 전압이 가해져야 되겠죠. 이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할 수가 있어야 된다. 위험 상태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 문제 볼까요? 계산하는 겁니다. 전기자 저항이 주어진 직류 분권 발전기가 있어요. 회전수가 1000입니다. 단자 전압이 220이네요. 그리고 전기의 전류가 100입니다. 이것을 전동기로 쓴대요. 발전기가 있는데 이것을 뭐로 쓴대요? 전동기로 쓴대요. 근데 나머지 조건이 다 같아요. 그럼 회전수가 얼마가 돼야 될까요? 이걸 물어요. 나머지 조건이 다 같을 때에 회전수를 구하라. 그러면 잘 보세요. 발전기의 기전력이 얼마일까요? 발전기의 기전력을 계산해보면 단자 전압이 220이고 저항이 주어졌잖아요. 전류가 주어졌죠. 그러니까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 곱하면 발전기입니다. 발전기의 경우에 기전력 2는 220에다 더하기 220에다가 더하기 얼마예요? 0.02 100A잖아요. 이렇게 돼서 계산해보니까 222V예요. 222V일 때 지금 현재 1000rpm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전동기가 되면 역기전력이 되겠죠? 나머지 조건이 다 같아요. 그러니까 220에 마이너스가 되죠? 0.02에 조건이 같기 때문에 계산해보면 218V. 2V가 빠지니까요. 218V가 되는 거예요. 이때의 회전수가 얼마가 될까요? 이걸 물어요. 1000보다는 작아지겠죠? 왜냐하면 우리 그걸 알 수 있는 게 기전력 2는 K-파이 N에서 기전력과 회전수는 비례하잖아요. 기전력과 회전수가 비례하기 때문에 기전력이 줄어들면 회전수도 어떻게 돼요?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1000보다는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1018이나 또 요거 1047은 답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가 답인데 비율이 요만큼 줄었잖아요. 줄어드는 비율. 비례잖아요. N-는 222V에서 218V로 줄어드니까 1000rpm도 거기에 따라서 비례해서 줄어드는 거예요. 비례해서 줄어드니까 얼마죠? 982rpm만큼 줄어든다. 비례니까 비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이 쓰이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많이 쓰여요.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